안녕하세요. 대한신미치과학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오스템 수요 세미나에서 임플란트 파트에서 강연을 맡게 된 NI필치과 원장 임필입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전치부 임플란트에서 연조직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 이와 같이 전치부에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는 환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임플란트가 환자의 구강 안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서바이벌하고 있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임플란트가 성공적인 임플란트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치부 임플란트에서는 기능뿐만 아니라 항상 심리적인 관점에서도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결과가 벌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임플란트의 식립 포지션이 적절하지 못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임플란트를 서라운딩하고 있는 골 조직의 두께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골 조직을 다시 서라운딩하고 있는 연 조직의 두께가 충분치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신밀성을 최대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요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충분한 골 조직, 그리고 충분한 연 조직, 그리고 이 골 조직과 연 조직의 바탕 위에서 심미적으로 제작된 수복물이 들어가야만 비로소 심미적인 임플란트 수복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연 조직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연 조직 부분에서도 특히 절개선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전치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연 조직 증대술식의 하나로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에 대한 술식에 관한 내용을 포커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치부 영역에서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절개선의 디자인들을 이와 같이 모식도로 한 4가지 정도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은 버컬 쪽에 크레비큘라 인시전만 부여하고 수직절개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겠는데요. 수직절개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블러드 서플라이 측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겠습니다. 반면 단점은 수직절개가 없기 때문에 버컬 쪽의 플랩을 크레스탈 방향으로 어드밴스 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절개선 디자인은 이와 같이 2개의 수직절개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크레비큘라 인시전을 부여한 절개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직절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직절개가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이 달라지겠습니다. 장점은 플랩을 어드밴스 시킬 수 있는 그런 양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 장점이겠지만 반면에 단점은 그만큼 혈행을 차단하기 때문에 블러드 서플라이 측면에서 플랩으로 전달되는 혈행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수직절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연조직의 치유 과정 속에서 스카티슈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절개선 디자인도 두 번째 절개선 디자인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다만 차이점이라면 수직절개선의 위치가 좀 다른 측면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절개선 디자인은 인접 자연 치아의 근심 쪽에 수직절개선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세 번째 절개선 디자인은 인접 치아의 원심 측에 좀 더 그 임플란트 사이트로부터 먼 곳에 수직절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절개선 디자인을 우리가 취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양의 본 그래프트, 골 이식 범위가 좀 더 넓을 때에는 이와 같은 절개선 디자인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절개선 디자인은 두 번째, 세 번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2개의 수직절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차이점은 파필라, 다시 말하면 치간 유두를 건드리지 않고 치간 유두를 남겨놓고 수직절개를 부여한 이른바 파필라 프리저베이션 인시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치간 유두의 그 상실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모식도를 쭉 보시면 모두 공통적으로 수직절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수직절개선의 위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가지의 절개선 디자인만으로 전치부 영역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장단점을 잘 고려를 한 다음에 상황에 맞는 절개선 디자인을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3개의 임상 케이스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3개의 임상 케이스들을 보시면서 절개선의 디자인과 그리고 연조직 증대술에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절개선 디자인을 2개의 수직절개를 부여를 했는데 파필라를 보존하면서 파필라 프리저베이션 인시전을 주는데 앞에 보여드린 모식도와의 약간의 차이점이라면 2개의 수직 절개선이 그대로 스트레이트하게 부여되는 게 아니라 베스티뷸 쪽으로 내려가면서 좀 더 넓어지는 그런 커브 형태를 그리는 그런 이른바 커빌리니어 인시전의 디자인을 띠고 있는 그런 디자인을 취한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치부에 오래된 3유닛 브릿지를 장착하고 있던 젊은 여자 환자분이 보철물이 파절되어서 교체를 하는데 파닉 부위에, 결손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내원하셨습니다. 초진 사진을 잘 보시면 결손 부위에, 21번 결손 부위에 에이펙스 부분에 순측의 볼륨이 함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한다면 임플란트 픽스처의 하부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보철물을 제거를 하고 수술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 케이스에서 이와 같은 그림의 디자인, 절개선 디자인을 취하고 플랩을 거상을 하였습니다. 플랩을 열고 예상했던 대로 크레스탈 쪽은 골 상태가 괜찮았지만 아래쪽 하방은 골이 많이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픽스처가 노출되었고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가 발생되었죠. 그래서 그 부위에 골 이식제를 얹고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지비아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 크레스탈 쪽이 본의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플랩을 거상하지 않고 플랩리스로 임플란트를 심고 임플란트가 노출되는 하부에만 따로 별도로 버컬 플랩을 형성을 해서 마치 우리 자연치아에서 에이피코եկ토미를 시행하는 것처럼 그러한 플랩을 디자인해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케이스에서는 버티컬 인시전을 부여를 해서 이렇게 커빌리니어 인시전을 주어봤습니다. 네, 봉합을 한 모습인데요. 역시나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이와 같이 술 후에 연조직이 힐링이 되면서 약간의 스카 티슈가 발생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철물을 완성을 했고요. 술 전의 모습과 술 후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시면 술 전에 결손 부위에 순측이 함몰되어 있는 부위가 고리식을 통해서 충분히 형태가 볼륨이 복원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최종 보철물 세팅 후에 파노라마 사진과 CT의 모습이고요. 이와 같이 순측에 고리식을 시행한 부위가 고울 재생이 잘 얻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제가 파필라를 보존하는 파필라 프리저베이션 인시전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자연치아와 임플란트 어버트먼트가 있는 부위에서도 파필라가 잘 소실되지 않고 보존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요. 전치부 버컬 쪽에 수직절개를 부여하지 않고 크레비큘라 인시전만으로 플랩을 거상하고 수술을 진행했던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상악 중절치가 파절되어서 내원하신 환자분이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 저희 치과를 찾았고요. 초진 사진에서 보다시피 순축에 심한 스웰링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순축에
골벽이 흡수되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발치를 시행을 하고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임플란트의 식립 시기를 판단할 때에 순축 골벽이 많이 흡수가 되어 있고 또 골 이식이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발치와의 힐링을 기다렸다가 지연 식립을 시행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케이스에서는 발치 즉시 식립을 진행하였습니다. 발치 직후에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요. 절개선의 디자인은 이와 같이 노란 점선처럼 크레비큘라 인시전과 구개측에 치우친 파라크레스탈 인시전만으로 플랩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플랩을 거상을 했을 때에 버컬본이 많이 흡수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이렇게 버컬본이 흡수되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버컬 사이드에 본그래프트를 확실히 해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버컬본에 본그래프트를 시행을 해서 볼륨이 증대가 될 것이라면 바로 우리가 뒤따라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그 부위를 어떻게 연조직을 커버리지 할 것인가 라는 점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구치부라면 버컬 플랩을 페리오스탈 릴리징 인시전 등을 통해서 어드밴스 시켜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얻어내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전치부에서 만약에 그런 구치부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버컬 플랩을 어드밴스 시킨다면 클로저 시키는 거는 어렵지 않겠지만 문제는 뮤코진지발 정션이 치조정 방향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에서 버컬 쪽의 플랩을 당기지 않고 어드밴스 하지 않고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팔라탈 쪽에 있는 커넥티브 티슈를 전치부의 버컬 쪽으로 돌려서 넘기는 이른바 VIP CTG라고 하는 그런 술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식도를 잠깐 보시면 만약에 중절치가 결손 부위라고 가정을 할 때에 측절치에서부터 구치부 방향으로 이렇게 부분층 절개를 넣고요. 상피 조직 하방에 있는 커넥티브 티슈를 체득을 해서 임플란트의 순축으로 90도로 돌려서 넘기는 그런 페디클드 그래프트 형태의 술식이 되겠습니다. 상악 전치부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술식이죠. 실제 수술 사진을 보시면 측절치에서부터 이와 같이 구치부 방향으로 노란 점선처럼 이렇게 부분층 절개를 넣고 상피 조직을 거상을 한 다음에 상피 조직 하방에 있는 결체 조직을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서 전치부의 순축 방향으로 돌려서 넘겨오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조직에 대한 조작을 먼저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적절한 위치에 식립을 했고 그리고 골 이식도 시행을 했습니다. 이식제와 차폐막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렇게 GBR을 끝내놓고 난 후에 그 위에 사전에 준비해 놓은 커넥티브 티슈 조직을 순축으로 확실하게 넘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넘긴 다음에 봉합을 시행을 하는 것이죠. 전치부 순축에 수직절개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순축 에어리어에서는 수직절개로 인한 스카티슈 등이 형성되지 않고 연조직이 잘 힐링되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5, 6개월 후에 2차 수술을 진행을 하였고요. 2차 수술 단계에서는 약간의 과도하지 않은 약간의 APF를 시행을 하면서 전치부의 각화치유 영역을 인접 자연치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철물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네, 최종 보철물 장착 후에 촬영한 CT의 모습이고요. 순축의 골 재생이 잘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술 전의 모습과 술 후의 모습을 비교를 해서 보시면 임플란트가 인접한 자연치아들과 조화를 이루는 심미적인 그런 결과를 얻어낸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네, CT를 임플란트 수술 당시, 식립 당시와 그리고 최종 보철물 세팅 후 그리고 다시 그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후에
CT의 모습을 차례대로 비교를 해보시면 순축의 골 이식을 시행했던 부위에서 골 재생이 잘 일어나고 리모델링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서라운딩하고 있는 충분한 골 조직이 있고 그리고 그 골 조직 위에 다시 충분한 두께의 연 조직이 갖추어져 있다면 이 임플란트 수복물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겠죠. 임플란트 주변의 크레스탈 본의 그 상태는 임플란트를 서라운딩하고 있는 연조직의 두께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많은 연구들이 이미 일찍이 다 밝혀졌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특히 전치부에서 순축에 있는 그런 뮤코사의 thickness가 얇은 상황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진지발 리세션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전치부에서 임플란트를 서라운딩하고 있는 연조직의 두께가 thin 바이오타입을 띠게 된다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치은 퇴축으로 인해서 비심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타입을 네 가지로 이렇게 메이나드가 분류를 했는데요. 타입 1을 보시면 뼈가 두껍고 잇몸도 두껍고, 타입 2는 뼈는 두꺼운데 잇몸은 얇고, 그리고 타입 3는 뼈는 얇은데 잇몸은 두꺼운 그런 상태이고요. 타입 4는 뼈와 잇몸이 모두 얇은 그런 타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물론 고울 증대를 통해서 뼈를 두껍게 만드는 수식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타입 4의 상황에서 고울 증대를 시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연조직의 두께를 타입 3로 만들어내는 그런 연조직 증대수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바이오 타입을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타입을 바꿀 수 있는 실제 술식이라면 우리가 전치부 영역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은 바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가 되겠죠.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의 장점은 FGG와 같은 술식과 비교를 했을 때 플랩, 그 이식편의 위쪽 플랩과 그리고 아래쪽 하방의 베드 부분에서 양측에서 모두 블러드 서플라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블 블러드 서플라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위 조직과 또 색조 차이도 없고 스카 티슈가 거의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전치부 영역에서 그러한 어떤 신미성에 많은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치부의 치은의 조직의 두께를 증대시키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죠. 단점이라면 우리가 체득해내야 하는 그 구개 측의 커넥티브 티슈의 두께 자체가 얇은 환자라면 아무래도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임상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두 번째 케이스처럼 전치부의 버컬 쪽에는 수직절개를 주지 않고 크레비큘라 인시전만 가지고 플랩을 거상을 하면서 앞에 두 번째 케이스에서 페디클드 그래프트 형태로 CT 그래프트를 시행을 했다면 이 케이스에서는 프리 그래프트를 시행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앞전 케이스와 같은 CT 그래프트이지만 체득하는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치부의 21번에 이와 같이 어릴 때 약 10여 년 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치아가 탈구가 되었다가 바로 즉시 재식을 했다고 하는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여자 환자분이 내원했고요. 보시다시피 치근에 흡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앵킬로시스까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신미성을 주소로 내원을 해서 이 부분을 임플란트로 수복하고자 하신 환자분입니다. 발치를 시행을 했고요. 예상대로 버컬 쪽에 많은 골 흡수가 일어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오스템의 원가이드를 사용을 해서 가이드 수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버컬 쪽의 골 흡수 부위에 이종골과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을 해서 GBR을 했고 발치 즉시 식립 상황이었기 때문에 힐링 어버트먼트를 바로 체결을 해서 트랜스뮤코잘 GBR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GBR을 끝내놓고 난 후에 다시 한번 버컬 쪽에 연조직의 두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CT 그래프트를 시행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 케이스에서는 CT 조직을 프리 그래프트 형태로 체득을 해서 전치부로 옮겨와서 전치부 순축에 그래프트를 해주는 것이죠. 이식편을 체득하는 그런 모습을 모식도로 표현한 건데요. 보다시피 이렇게 구개측 부위에서 두 개의 수평 절개, 1차 절개와 2차 절개를 주면서 포켓 모양으로 마치 주머니에서 물건을 끄집어내듯이 이렇게 커넥티브 티슈를 꺼내는 그런 술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단 한 개의 싱글 수평 절개만을 사용을 해서 체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FGG와 CTG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식편을 채취하는 부위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FGG는 상방에 있는 상피 조직과 커넥티브 티슈 일부가 포함되는 그런 조직을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제2대구치 루트 하방에 있는 대구개 공의 그런 위험성으로부터 조금 더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상부 조직을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는 골막까지 포함을 해서 통상 체득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대구개공을 침범하지 않도록 7번 부위까지는 절대로 가지 않고 6번 부위까지만 접근을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식편을 채취를 할 때에도 그런 해부학적인 측면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구치부에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채취를 해서 전치부 순축에 가져와서 그래프트를 시행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플랩과 그리고 이식편이 따로 놀지 않도록 잘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을 해서 봉합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수술이 다 끝나고 프로비전 레스토레이션을 장착을 한 모습이고요. 이 단계에서 연조직의 소프티슈의 몰딩을 우리가 잘 시행을 해서 그 연조직의 신미성을 충분히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자연치아의 버컬 쪽의 순축의 컨투어와 비교를 했을 때 임플란트 부위가 오히려 약간 더 풍요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놔야지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힐링이 되면 좀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보철물이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자연치아보다 좀 더 오버되게 그렇게 풍용되게 해놓는 편입니다. 연조직의 두께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요. 2.5mm 또는 3mm 정도의 그런 페리 임플란트 뮤코사의 thickness가 존재할 때에 그 부위가 퇴축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전치부에서는 신미성을 위해서 충분한 연조직의 두께를 얻어내는 그런 노력을 항상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최종 보철물 세팅한 사진이고요.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술 전의 모습과 술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면 임플란트가 적절한 포지션에 잘 식립되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T의 모습에서도 임플란트의 버컬 쪽에 고울 재생이 잘 일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다시 술 전의 포토와 술 후의 포토를 보시면 임플란트 수복물이 주변의 자연치아들과 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환자를 진행을 하면서 다만 아쉬웠던 거는
이 환자분은 보시다시피 전치부에서 안테리어 오픈 바이트가 발생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교정을 먼저 하는 것이 마땅한데 환자분은 교정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저중절치에 대해서 심미성만 회복하는 그런 쪽을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임플란트로 수복을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들께 임플란트 연조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결론지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치부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절개 디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치부에서 무조건적으로 수직절개를 부여해서는 안 되고요. 수직절개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많은 양의 본 그래프트와 많은 양의 플래브 어드밴스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수직절개를 꼭 부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필요하게 수직절개를 줌으로써 여러 가지 힐링의 안 좋은 점이라든지 그리고 블러드 서플라이, 스카티슈 이런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장점과 단점을 함께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상황에 맞는 절개 디자인을 선택하자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전치부 임플란트에서 연조직의 신미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장기적인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연조직의 두께가 필요하기 때문에 CTG와 같은 또는 VIP CTG와 같은 연조직 증대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신미성 있는 임플란트 수복물을 얻어내자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